잘자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신기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산신령이 나타나거나 동물이 말을 하거나 선녀를 만난다거나, 그렇게 신기한 일들은 옛날 이야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줍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옛날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 잘자쌤이 준비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복에 산다는 딸. 옛날 어느 마을에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는 정승이 딸을 여럿 두었습니다. 이 정승은 언제나 딸들을 걱정하였습니다.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이것저것 참 걱정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 정승이 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누구 복에 먹고 사느냐? 하고 정승이 물으니 다른 딸들은 다 아버지 복을 먹지요 하는데, 막내딸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막내딸아, 너는 왜 대답이 없느냐? 너는 누구 복에 먹느냐? 그러자 막내딸이 대답했습니다. 내 복을 내가 먹지 누구 복을 먹어요? 아니, 이런 괘씸한. 정승은 막내딸에게 역정을 내었고, 막내딸은 휙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정승은 막내딸을 괘씸히 여기고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하루는 숫장수 총각이 정승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승은 그 총각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시게나 총각, 자네는 어디 사는가? 하고 정승이 물으니 총각은 저 삼각산 어딘가에 삽니다 하였습니다. 아, 삼각산 말인가? 그 삼각산 산골 수령이 나하고 밥도 먹고 같이 멱도 감고 하던 사이였는데, 하하하, 나를 말하면 아마도 잘 알걸세. 예. 그래, 장가는 갔는가? 안 갔습니다. 그 총각은 갑자기 정승이 이런저런 말을 시키자 무척 귀찮았습니다. 정승은 쉬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사느냐? 늙은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승이 양손을 짝 박수를 한번 치더니 잘 됐다 하고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딸을 줄 것이니 데려가거라. 그러더니 막내딸을 불러와서는 정말로 숫장수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를 모르겠네. 정말 나랑 같이 가도 괜찮겠어? 숫장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인지라 가는 길에도 계속 막내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것이 제 복이지요. 어서 가세요. 막내딸은 덤덤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숫장수 집에 도착을 해보니 집이 어찌나 가난하던지 집은 다 무너져 가고 기둥도 곳곳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순간 그 집을 보고 막내딸은 착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날부터 막내딸은 숫장수를 남편이라 부르고 숫장수의 어머니를 어머님이라 부르고 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루는 막내딸이 숫장수 남편의 도시락을 가지고 남편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을 처음 봤는데 이 막내딸은 부잣집 딸인 만큼 금은 보화를 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숯을 굽는데 거기에 쓰는 돌들이 아무리 봐도 몽땅 부르는 게 값인 귀한 돌들이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어찌 이런 귀한 돌로 숯을 굽고 계십니까? 저 돌들을 모두 빼보세요. 응? 이것들은 그냥 숯 굽는 돌들인데. 서방님, 어서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숯 굽는 돌들을 다 빼면 숯은 어떻게 굽습니까? 그럼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서방님, 제가 괜히 이러겠어요? 부인이 자꾸만 돌을 빼라고 하자 남편은 할 수 없이 그 돌들을 빼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돌들을 가지고 장터로 나가봐요. 응? 장터에는 왜요? 이 돌을 팔라고? 네, 맞아요. 아이고, 아니다. 같이 가요, 같이. 당신만 보냈다가는 제 값을 못 받겠네요. 그렇게 두 부부는 그 돌들을 가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니 한 장사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돌 파는 거요? 버리는 거요? 버리는 거면 내가 몇 푼 쳐줄 테니 날 주슈. 그러자 남편은 아니, 이 돌을 사신다고요? 정말로? 좋습니다. 좋아요. 하고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막 남편이 돌을 넘기던 찰나 막내딸 부인이 숫장수 남편의 손목을 붙잡더니 장사꾼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장사꾼 나으리, 이 돌의 가치를 모르는 척 마십시오. 그러자 장사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정말 모르네. 돌들이 그냥 이런 허름한 바구니에 덩그러니 있으니 별거 아닌가 했지. 그래서 얼마에 파실 거요? 장사꾼이 시치미를 떼자 막내딸은 손가락 10개를 펴보았습니다. 10량? 에이, 좀 깎아주지. 알겠소. 10량의 살이다. 그러자 막내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량이 아니요? 그럼 얼마요? 100량이요. 그러자 숫장수 남편이 옆에서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너무한 거 아니요? 장사할 생각이 없으시오? 무슨 돌을 100량을 받아요? 그러자 막내딸 부인은 팔꿈치로 남편의 옆구리를 푹 찍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는 단호하게 장사꾼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100량입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머리를 긁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100량 드리리다. 100량에 다 주시오. 그런데 또 막내딸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값이 그새 올랐소? 얼마를 달라는 거요? 다가 아니고 돌 한 개에 100량입니다. 뭐라고? 아이고, 세상에. 장사꾼은 놀라는 척은 했지만
사실 막내딸 부인이 말한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소. 내가 이걸 다 살 돈은 없으니 2개만 주시오. 네, 손님, 2개 사시면 한 냥 빼드리겠습니다. 허허, 고맙소. 많이 파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은 턱이 빠지도록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 돌을 하나에 100냥이나 주고 사간다고요? 네, 서방님. 이 돌은 양반들이 서로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귀한 돌이랍니다. 저희 집에도 몇 개 있는데 아버지께서 늘 머리맡에 두고 돌을 매만지시며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셔요. 이런 돌을 숯을 구우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니요. 그러자 숫장수 남편은 허허허 웃으며 그 돌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거 귀한 보물을 앞에 두고도 참 한심하게 살고 있었구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10수개의 돌들이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얼마입니까? 돈통에 가득한 엽전을 보며 숫장수는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 합쳐서 대충 1900냥 정도 되겠어요. 서방님, 혹시 이런 돌이 더 있는 건가요? 이 돌을 구해온 곳에 가면 아마도 오늘 판 것만친 더 있을 것이오. 내 그때 무거워서 다 못 들고 왔었으니. 아니, 그것들도 주워다가 팔면. 두 부부는 손을 맞잡고 하하호호 웃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그 귀한 돌들을 더 구해와서 장터에 팔았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은 다 쓰러져가는 집을 다시 짓고 살림살이도 다시 들였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막내딸 부인은 대문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문을 열 때 반드시 내복에 먹지 하는 소리가 나도록 대문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한편 정승댁에서는 막내딸 소식을 10년이 다 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딸이 보고 싶어진 정승과 정승 부인은 딸이 사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찾아갔더니 그 집이 참으로 으리으리하였습니다. 정승과 정승 부인이 왔다는 소리에 그 집 머슴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들으니 내복에 먹지, 내복에 먹지 하는 소리가 자꾸 났습니다. 정승은 그 소리를 듣고는 마중 나온 막내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 잘 있었느냐? 그래, 대문에서 웬 내복에 먹지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자 막내딸이 대답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딸을 골탕 먹이려던 아버님이 괘씸해서 이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정승은 허허허 웃으며 딸에게 미안하다 하였습니다. 딸아, 이 못난 애비가 미안하다. 너를 보내놓고 어찌나 후회가 되던지 10년간 발 뻗고 잘 수가 없었다. 이 애비를 용서해다오. 생각해 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의 사과에 막내딸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숫장수 남편이 들어왔는데 옷 잘 입고 잘 먹고 하니 인물이 아주 멀끔한 것이 정승이 들인 사위 중에서도
제일 나았습니다. 사위를 보고는 정승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딸아, 남편감도 이렇게 훌륭하니 네가 내 복에 내 먹지 했던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었구나. 허허허허허. 그렇게 막내딸을 다시 만난 정승 부부는 막내딸 집에서 한참 머무르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막내딸 부인과 숫장수 남편은 자식들을 잘 키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머슴이 된 샛별. 옛날 어느 마을에 글 읽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면서 살다 보니 사는 형편이 무척 가난하였습니다. 원래 이 선비의 집안은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벼슬 없는 선비로 글만 읽으며 살아오면서 물려받은 땅도 재산도 모두 축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선비에 대해서는 하루 밥 먹기,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비는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 일은 하지 못하고 글만 읽어댔습니다. 이러니 이 선비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아이가 셋이나 있었는데 한 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이들 셋도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을이라 집집마다 농사지은 작물을 추수할 채비를 할 때인데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인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저 어린 것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저 앞에 있는 논에 벼이삭이라도 좀 잘라다 먹입시다. 그러자 선비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이 애써 농사 지어 놓은 곡식에 어찌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오. 그까짓 벼이삭 몇 개 자른다고 표가 나겠습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밤에 나가서 몇 개 잘라오세요. 안 그럼 다들 굶어 죽겠으니까. 아이고, 알았소. 내 그리 하리다. 부인의 성화에 선비가 할 수 없이 그날 밤이 깊기를 기다려 낫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 선비 체면에 말이 되는 일인가? 남의 눈에 벼이삭이나 훔쳐 베고 있다니. 그렇게 선비가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는데 자꾸 뒤가 캥겼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보고 있는 듯하여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침 새벽녘이 되었던가 동쪽 하늘에 웬 샛별이 반짝반짝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를 내려다보고 자신을 꾸짖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저 샛별 보기가 부끄럽구나. 그만둬야겠다. 그러고는 선비는 베던 낫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그걸 보고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기껏 낫을 들고 나간 양반이 빈손으로 들어와요? 식구들 다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저기 애들 배고파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것 안 보이시오? 그러자 선비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네, 선비 체면에 그런 짓은 부끄러워 못하겠소. 날이 밝으면 내 주인 없는 산에라도 나가서 식불이라도 캐어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아이고, 제발 뭐라도 좀 가져오세요. 결국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자 선비는 뭐라도 캐기 위해서 산에 갔습니다. 휴, 다행히 칡뿌리는 좀 있구나. 이거라도 캐다가 삶아 먹어야겠다. 선비는 칡뿌리를 캐서 집으로 돌아가 삶아 먹었습니다. 어찌나 다들 배가 고팠던지 칡뿌리가 달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허기진 배는 채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산에 간 선비는 더 이상 칡뿌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휴, 칡뿌리도 이제 찾아보기 힘들구나. 이제 또 무얼 먹고 사나. 선비가 그렇게 생각을 하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칡뿌리 몇 개 못 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문 앞에 웬 덩치 좋은 총각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 총각은 선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 주인 되십니까? 저는 갈 곳 없는 떠돌이인데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할까 하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보게, 마음은 고마우나 우리는 농사 지을 논밭도 없다네. 지금 우리 식구들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형편이니 저 딴 집에나 가보게. 그랬는데도 이 총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문으로 이댁 형편을 다 알고 왔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몸 누일 곳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허허, 정말인가? 그래주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야 좋을 일이지만 자네가 힘들까봐 걱정이구만.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자, 그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어서 오게나. 선비는 새로운 머슴을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선비의 가족들도 착한 인상에 성실해 보이는 머슴을 모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머슴을 맞아들이기는 했는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머슴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니 논도 밭도 없었고 집안일을 하려니 원체 집이 작고 살림살이가 없었기에 청소며 정리며 순식간이었습니다. 머슴이 할 일을 찾다가 없으니 그저 마루에 앉아서 두리번 한참을 오래 그러고 있자 주인이 되레 미안해서 보니 오늘 집안일을 다 해버려서 내일은 자네가 할 일이 없어 걱정이구만. 내일부터 당장 무슨 일을 할 텐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가을 추수철이니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품값으로 양식을 받아다 와야겠습니다. 아이고, 정말인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머슴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인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해주십시오.
그러자 선비가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말인가? 아니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글만 읽어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네. 그러자 머슴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셔야죠.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허허, 알겠네. 다음 날부터 선비와 머슴은 남의 집 논에서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머슴은 선비에게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방법들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선비는 머슴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파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살림살이는 조금 나아지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선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선비는 이제 글 공부는 안 한대나? 아니, 명색이 선비가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이나 하고, 아이고,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하지만 그럼에도 선비는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하하하, 자네 덕분에 일하는 법을 많이 배웠네. 이 일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보람차고 즐겁구만. 덕분에 공부도 아주 잘 된다네. 하하, 그렇습니까? 선비님께서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 금방금방 일하는 요령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해 겨울 선비의 집은 그럭저럭 굶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니까 머슴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남의 땅에서 농사를 도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변에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어 보십시다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자네와 둘이 한다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렇게 선비와 머슴은 여기저기 못쓰게 되어 있는 땅을 빌리고 얻어서 논밭을 일궜습니다.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머슴은 일이 끝나고 집에서도 선비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낮에는 제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선비도 일에 재미가 붙자 머슴에게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웠고 낮에도 배운 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을이 되니까 그 논과 밭들에서 곡식을 제법 많이 걷어들여서 곳간에 쌓아두고 먹을 만큼 되었습니다. 하하, 자네 덕분에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되었네 그려. 선비는 곡식이 가득 쌓인 창고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슴이 하직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댁이 먹을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으니 저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갑작스런 하직 인사라 선비는 무척 섭섭했습니다. 이보게, 이제 좀 자네에게도 뭔가를 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떠나다니 참 그렇구만. 자네는 굶어 죽게 된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인인데 이 세경이라도 받아 가지고 가게나. 그러자 머슴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사실 저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일전에 선비님이 지난해 남해 논에 있는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그만두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비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하고는 갑자기 머슴의 몸에서 환한 빛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머슴이 하늘로 빛과 함께 솟아 올라갔습니다. 빛에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았던 선비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빛을 보며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머슴이 이 집에 와 있는 동안에는 이 새벽녘에 새별이 뜨지 않았었구나. 그렇게 솟아오른 빛이 멈춘 자리에는 일전에 그 새별이 반짝반짝 떠 있었습니다. 하하, 고맙습니다, 새별님. 선비는 하늘에 뜬 새별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뒤로 선비는 글 공부만 하지 않고 논과 밭을 일구며 가족들이 먹고 살 걱정 없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선비의 집안은 더 이상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신기한 점괘.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만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글 공부도 포기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는데 도무지 살림살이가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림살이가 먹고 살 걱정만 없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만수는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배를 짜서 장에 갖다 팔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이 만수는 생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배 사세요. 배 사세요. 배 사세요. 목소리도 모기처럼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선비 체면에 이게 뭐람. 그렇게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배를 팔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배는 아주 고급스럽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안악이 만수가 팔고 있는 배를 보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솜씨 좋은 부인이 짠 배는 금세 안악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이 배 좀 봐. 야, 정말 좋은 배다. 그렇게 만수는 가져간 배를 잘 팔고 제법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길을 다니는 것이 처음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쩌지? 만수는 허리춤에 단단히 돈이 든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오는데 길가에 웬 늙은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늙은이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이런, 나도 가난하게 살지만 이 불쌍한 늙은이가 저 나이에 힘들게 구걸하는 걸 보니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구나. 아, 그래. 돈은 다음에 또 벌면 되지. 그러더니 만수는 자신이 가진 돈주머니를 그 늙은이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는데 늙은이가 만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이렇게 큰 돈은 그냥 받을 수 없으니 네, 포답을 하겠소이다. 그저 내가 점을 좀 칠 줄 아니 점괘나 받아가시오. 하였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럼 한번 봐주시오. 그렇게 늙은이가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나온 점괘가 딱 3마디였습니다. 그 3마디는 위태롭거든 가지 마라. 무섭거든 춤을 춰라. 반가워하거든 설설 기라 였습니다. 하하, 고맙습니다. 참 특이한 점괘로군요. 만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기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새 점괘를 절대로 잊지 마시오. 늙은이가 그런 만수의 뒤에다가 외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수는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만수는 배 판돈을 몽땅 적선해 버렸으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고생해서 배를 짠 돈을 몽땅 줘버렸으니 이대로 돌아가면 마누라 볼 면목이 없구만. 이를 어쩐다. 이대로 돌아가기가 참 뭐한데. 그제서야 만수는 집에 가서 마누라 볼 걱정에 걸음을 쉬이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일단 좀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좋은 방법이 생각나겠지. 만수는 그렇게 집에도 못 가고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수가 하염없이 걷다 보니 웬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수 앞에 마침 나룻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나룻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집에 가면 구박받느라 편히 있지도 못할 텐데 여기서라도 느긋하게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날도 좋은데 나룻배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그렇게 만수는 나룻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혹시 배를 타고 다니면 뭔가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만수는 나룻배에 올라 앉았는데 뱃사공이 사람을 더 많이 모아서 떠난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나룻배에 오르자 나룻배가 출발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거 가만히 보니 배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아무래도 위태위태하구나. 만수는 그때 갑자기 방금 받았던 점괘가 생각났습니다. 위태롭거든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하였지. 그래, 갑자기 무슨 나룻배야. 너무 나갈 뻔했구나. 생각하고는 만수는 그냥 배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만수가 내린 나룻배는 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강 한가운데쯤 들어가니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배가 기우뚱 기우뚱 하더니 그만 뒤집혀 버렸습니다. 결국 그 나룻배에 탄 사람들은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 배를 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럴 수가. 점괘가 정말 맞는 건가? 휴, 다행이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만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건졌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걷다 보니 이번에는 웬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첩첩산 중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큰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잠시 쉬어갈 집이나 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만수가 가던 산길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저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되겠구나 하고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제법 아늑한 것이 괜찮은데?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굴 안에서 몸을 뉘었는데 옆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뭐지? 이건... 해골이다! 만수의 바로 옆에는 누워있는 해골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까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었는데 주변에 온갖 사람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저 안에서부터 쿵덕쿵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이 쿵덕쿵덕 걸어왔습니다. 키가 만수보다 2배는 더 되어 보이는 것이 눈을 부릅뜨고 다가오는데 얼굴은 시뻘겋고 눈에는 불이 철철 흐르는 게 아주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었습니다. 만수는 정신을 잃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벌벌벌 떨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점괘가 생각났습니다. 무서우면 춤을 추라라고 하였지. 지금 엄청 무서운데 춤을 춰야 하나? 아까도 그래. 점괘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 에라 모르겠다. 만수는 무슨 뾰족한 수가 없으니 괴물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다리는 후두르들 떨리고 얼굴은 공포에 일그러졌지만 머릿속으로 덩기덕 쿵더러러 장단을 외치며 몸을 흔들어 제꼈습니다. 그러니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수가 춤추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본 괴물이 허허허허 웃더니 갑자기 몸뚱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집이 점점 줄어들어서 드디어 보통 사람만해졌습니다. 얼굴도 시뻘겋던 것이 보통 얼굴색으로 돌아오고 눈빛도 불처럼 활활 타오르던 것이 아주 착한 눈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변하더니 그냥 얌전한 젊은이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괴물이었던 젊은이는 만수 앞에서 예를 차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하늘에서 옥황궁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어 옥황상제님께서 나를 괴물로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 이 동굴에 가두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귀양을 보냈죠. 그러고는 상제님께선 누구든 내 놈 얼굴을 보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죄가 풀리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동굴에 들어와도 나를 보면 기절초풍을 하고 죽어나가 도무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당신이 춤을 춘 덕분에 내 죄를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소. 그 보답을 하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하였습니다. 아니, 그랬군요. 저는 다른 소원은 없고 그저 우리 가족 먹고 살 걱정 없게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있는 바위 중에서 동쪽으로 두 번째 바위 아래를 살펴보시오. 동쪽으로 두 번째 바위 아래 말이오? 만수가 다시 묻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몸에서 환한 빛을 내뿜고는 주변에 구름이 자욱해지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허허, 점괘 덕분에 또 목숨을 건졌구나. 만수는 너무 어두워 산꼭대기로 갈 수 없으니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이튿날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 산꼭대기에 바위가 여러 개 있구나. 동쪽으로 두 번째 바위렸다. 만수는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를 찾아 그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이것들은 다 산삼이 아닌가? 그것도 이게 다 몇 개인가? 아니, 이거 수십 뿌리는 좋게 돼 보이는데. 보니까 그곳은 산삼밭이었고 수많은 귀한 산삼들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아기만한 산삼이라 장에다 내다 팔면 아주 높은 값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수는 그걸 캐가지고 다시 장터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배를 좀 팔아봤었다고 제법 목소리를 키워 산삼을 팔았습니다. 산삼입니다. 어린 아기만한 귀한 산삼 사시오. 산삼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기에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금세 모여들었습니다. 어디 보오. 이야, 세상에 이리 큰 산삼을 어디서 캔 거요? 그것도 이렇게 많이. 내가 사겠소. 나 주시오. 아니요, 내가 2배로 돈을 주겠소. 만수가 가져온 산삼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산삼을 비싼 값을 주고 사갔습니다. 배 판 돈에 몇천 배나 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하하, 이제 떵떵거리면서 마누라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어서 집에 가야지. 만수는 걸음을 서둘러서 집 앞에 가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헛기침을 큼큼 해댔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배 판 돈으로 어디 여행이라도 간 줄 알았네. 그게 일이 좀 있었소. 이거 참 얼마나 늦었다고. 자, 이거 보시오. 돈 벌어 왔소. 아니, 세상에. 여보, 아주 잘하셨군요.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당신이 나갔다 들어왔는데 반가운 적은 처음이에요. 그때 순간 만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지막 점괘가 반가워하거든 설설 기라였지? 만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짜고짜 엎드려 기었습니다. 아니 여보, 갑자기 왜 바닥을 기어요? 부인은 이상한 듯 만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있어 보시오. 이리 해야 하오.
만수는 계속 열심히 기었는데 그렇게 기다 보니 마루 밑에 웬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만수와 마루 밑에 있던 사람은 얼어붙어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자세히 보니 마루 밑에 있는 사람은 시퍼런 칼을 들고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고 있는 만수에게 딱 들킨 것이었습니다. 만수가 기지 않아서 도둑을 못 봤으면 영락없이 도둑놈 칼에 죽을 뻔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은 두 사람 중에 먼저 움직인 것은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칼을 들고 마루를 나와 만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도둑이 마루를 나와 달려들자 만수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돈 주머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돈 주머니에 있던 수많은 엽전들이 바닥에 왕창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본 도둑은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도둑은 칼을 버리고는 엽전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다, 돈! 그때를 노려 만수의 아내가 마당에 있던 빨래 방망이를 들고 도둑을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얼른 달려가 도둑의 칼을 주워들었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이런 도둑놈, 언제 숨어든 것이냐? 만수의 부인은 20년 빨래 방망이질 실력을 발휘해서 도둑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으악! 도둑은 반항도 제대로 못해보고 빨래 방망이에 맞느라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그렇게 만수와 만수의 부인은 도둑을 잡을 수 있었고 산삼을 팔고 난 돈으로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도 만수는 딱딱 들어맞아 자신을 구해준 3마디 점괘를 신기하게 생각하며 이따금씩 그 마을에 가서 점괘를 준 거지 영감을 찾아보았지만 그 뒤로 그 거지 영감은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산신령과 농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원인 모를 병에 걸린 지가 오래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농부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농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라도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고민 끝에 산속 깊은 곳 산신당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 병이 낫도록 해주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신당의 산신령 그림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여운 농부야, 어쩌다가 그런 고약한 병까지 얻었는고. 농부의 기도를 들은 산신령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 병만 고쳐주신다면 소 10마리라도 산신령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자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허허,
그렇게까지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지. 물론입니다. 제가 낫기만 한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농부의 기도가 하도 진지하여 산신령님은 농부의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내 병이 낫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나. 농부는 가벼워진 몸이 어색할 정도로 몸이 무척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신령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소 10마리나 얻을 수 있을까? 약속을 해놨지만, 아이고 큰일이구나. 그러다가 농부는 꾀를 내었습니다. 옳지, 이렇게 하자. 농부는 밀가루를 빚어 소 10마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신령과 약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산신령님, 약속대로 여기 소 10마리를 바치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농부가 가져온 소를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모르는 척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다니 참 기특하구나. 너의 정성에 감동하였으니 그마 10량을 주겠다. 내일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가보거라. 이럴 수가. 역시 나의 지혜는 대단해. 병도 고치고 금화까지 얻게 되다니 이거야말로 경사로다. 경사야. 농부는 너무 기뻐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산신령이 이야기해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금화가 어디 있을까 하고 농부는 두리번거리며 금화를 찾았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사람을 납치할 생각으로 숨어있던 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하하, 이 녀석 이거 아주 건강하니 일을 잘하게 생겼구나. 이 녀석을 끌고 가라. 안 돼. 해적들은 농부를 배에 태운 뒤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해적들은 농부를 금화 10량에 하인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농부는 내 몸값이 금화 10량이었던 것이로구나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꾀를 부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하인으로 10수년을 열심히 일한 뒤에야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